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입시를 할 때는 물론 시험 중에도 원하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이 늘면서 정부가 이른바 금주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음주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도 제한하는 등 청소년의 음주 환경 노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5도로 온화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고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교육당국이 신원 확인을 거쳐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일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이 입시를 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 교시에 감독관 신원 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천식이 있는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의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부터는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포함한 수능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 난방이 시작되면서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일부 지역이 강한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징에는 스모그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하늘이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멀리 있는 건물의 윤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베이징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10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스모그 경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인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체육 수업과 같은 야외 활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每次雾霾的时候喉咙非常难受，不停地想吐痰，鼻子也难受，喉咙也难受。但这暂时来讲没办法呀，这个。就是鼻子眼发有味道了都，这空气里头是吧？都已经有味道了，心情也不好。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은 물론이고 텐진시와 산시, 산둥, 허난성에도 강한 스모그가 엄습했습니다.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약해서 대기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중국 환경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겨울철 난방 시범 운영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스모그는 15일 낮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비가 내리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1년 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공대가 포항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응답자가 80.8%에 달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74.9%가 심리적 피해를 호소했고 여성은 86.7%가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답해 더 높았습니다. 트라우마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에서는 41.8%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 이하의 우울증을 보인 응답자는 16.4%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대한 시민의 심리적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재난 후 심리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6천억 원 가까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복원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65만 명, 치매 관리 비용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는 127만 명, 비용은 34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를 국정과제로 관리하면서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등 3가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내후년부터 9년 동안 5,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그 복지부하고 과기정통복지부 두 양부처 공동으로 치매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부터 나중에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에까지 쭉 이어지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오는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5년 늦추고 환자 증가 속도도 반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또 이공계와 해외 인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 혁신 방향의 기조인 사람과 사회 중심의 연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 주도형의 R&D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규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규제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 중심으로 바꿔주는, 그게 가장 큰 그 R&D 혁신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11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참가하는 회의를 매달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청소년 음주가 심각합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최근 한 달간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금연구역처럼 금주구역을 만들어 청소년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13.3세에 처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청소년은 16.9%. 이 중 절반은 음주량이 소주 5잔을 넘었습니다. 이런 음주 행태는 계속 이어져서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OECD 평균을 넘었습니다. 포급률도 30.5%로 전 세계 평균, WHO 지역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각한 청소년 음주 실태에 정부가 금주 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6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음주 경험이 있고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은 청소년을 음주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성이 높은 곳,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대상으로 음주 행위나 주류 판매를 금지합니다. 현재 TV, 라디오, 영화관 등에서 제한적으로 금지되는 주류 광고를 모든 매체로 확대하는 등 광고도 손봅니다. 특히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 등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술병 외의 광고에도 과음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3명 이상이 술 때문에 숨지고 음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의료용 대마를 국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하는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입,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어린이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수입의약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국내에는 대체 약품이 없어서 문제라며 이 항목의 규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상된 말초신경을 치료하고 역할이 끝나면 몸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전자약이 개발됐습니다. 몸에 녹는 수술용 실처럼 생분해성 무선 전자약의 등장으로 신경치료의 새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손과 다리 등에 주로 발생하는 말초신경 손상은 한 해 10,000건 이상 발생하는 외상입니다. 말초신경은 신경의 재생 속도가 근육 회복과 후유증을 결정하는 중대 요소입니다. 재생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 세포의 소멸로 신경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영구 근육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전기 신호를 통해 장기와 조직, 신경 등을 자극해 신경 재생 속도를 촉진하고 생체 반응을 돕는 전자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과 공동으로 절단된 말초신경을 전기 치료하고 역할이 끝나면 몸에서 스스로 분해돼 사라지는 전자약을 개발했습니다. 특선 소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끝난 다음에 약 2주에서 4주 기간 후에는 몸에서 저절로 녹아서 사라지는 전자약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방막형 실리콘과 유연성을 갖춘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몸속에서 무선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몸 안에서 스스로 녹는 전자약은 신경세포 재생 등 치료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말초신경 치료와 함께 외상성 뇌 손상과 척추 손상 등 중추신경의 재활과 부정맥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자는 스스로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제거 수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2차 손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분해성 전자수자 세계시장을 선점할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생체시계 교란을 일으켜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학술단체인 왕립 태아파랑이 학회는 푸른 빛을 감지하는 눈세포가 야간에 많은 양의 청색광에 노출되면 생체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청색광으로 인해 생체시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비만과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청색광을 발산하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염이 남성의 생식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연구팀은 곤충 실험을 통해 적정 온도보다 기온이 5에서 7도 높은 환경에서 닷새 동안 생활하자 수컷의 정자수가 50에서 7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곤충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폭염에 반복해서 노출하자 정자수는 1%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고온 환경에서 생활한 수컷은 정자수뿐만 아니라 정자의 활동성도 떨어져 사실상 불임이 됐다며 이런 현상은 포유류를 포함한 다른 동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제2본사가 들어설 곳으로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와 버지니아 북부 알링턴 인근 내셔널 랜딩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시애틀 본사에 이어 미국의 정치와 경제 수도인 워싱턴 DC와 뉴욕 주변을 새로운 교두보로 확보한 것입니다. 아마존은 이들 제2본사에 50억 달러, 5조 6,700억 원을 투자하고 5만 명을 새롭게 고용할 예정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들 두 곳이 고객을 위한 창출을 지속하도록 도울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또 테네시주 내슈빌에 운영 물류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5,000개를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가 오는 28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3차 시험발사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28일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 등에 따른 일정 변경을 고려해 29일에서 12월 4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설정했습니다.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는 애초 지난달 25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연료를 엔진으로 넣어주는 장치에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이나 검색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합니다. 이런 활동은 모바일 사용량이 많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남녀노소 모두 이용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우리가 유튜브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